엄마 프랑스가 한국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파리 16구 최상류층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한국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리세 생트마리 여고생 18명이 모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옆에서 자란 이 아이들은 출발 전 아시아 문화는 모방에 불과하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30년간 프랑스 문화의 우수성을 가르쳐온 마리 클로드 베르나르 교사 역시 유럽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여행이 될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인천공항 도착 7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학생 전원이 한국 관련 진로 변경을 희망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충격적인 논란이 터졌습니다. 심지어 파리 교육청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프랑스 엘리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린 것이었거든요.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문화 자부심을 완전히 뒤바꾼 한국의 진짜 모습. 30년 차 베테랑 교사의 충격적인 증언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감동적인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감동입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작은 한마디가 큰 힘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의 감동적인 순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클로드 베르나르입니다. 파리 16구에 위치한 리세 생트마리에서 30년간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을 가르쳐온 교사죠. 지금까지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렸던 그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9월 저희 학교에서는 특별한 수학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동아시아 예술사 연구라는 명목으로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참가 학생은 18명, 모두 파리 최상류층 가정의 딸들이었습니다. 외교관, 의사, 변호사,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루브르 박물관을 놀이터처럼 드나들며 자랐고 주말이면 베르사유 궁전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프랑스 문학과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한 진정한 문화 엘리트들이었죠. 당연히 유럽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어요. 출발 전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클레망틴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아시아 문화가 유럽 문화만큼 깊이가 있을까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유럽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일정표를 보면서 학생들은 만족해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불국사 같은 전통 문화재 위주였거든요. 소피는 베르사유 궁전과 비교해보겠다고 했고 엠마는 루브르 박물관의 동양 미술품들과 원본을 비교 분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리는 이미 보고서 주제까지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서구 문명의 우수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요. 다른 부모님들도 동의하셨죠. 한 아버지는 동양 문화의 한계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프랑스 문화에 더 큰 자부심을 갖고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죠. 샤를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학생들은 흥미진진해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미리 구상하고 있었죠. 아시아의 오래된 전통 건물들과 자신들을 찍어서 유럽 문화와의 차이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되 우리가 배워온 서구 문명의 가치를 잊지 말라고요. 학생들은 알겠다며 밝게 대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우리 모두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여정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지만 파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충격은 다음날 인사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가 어우러진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학생들은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봤어요. 마리는 한옥의 처마 곡선을 사진으로 찍으며 베르사유의 기하학적 정원과 비교해보겠다고 했죠. 클레망티는 전통 문양을 스케치하며 로코코 양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통 찻집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사장님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우리를 맞아주셨거든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프랑스어였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놀란 것도 잠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대학생 3명이 볼테르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어로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분명히 볼테르의 관용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줄리는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 학생들이 정말 볼테르를 논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볼테르의 관용론부터 디드로의 백과전서까지 프랑스 계몽주의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문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있고 내년에 소르본 대학 교환학생으로 갈 예정이라고요. 다른 학생은 파스칼의 팡세를 원문으로 읽고 있다며 책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라틴어 원전까지 인용하며 설명했어요.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그 내용들을 한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클레망틴이 조용히 말했어요. 동양인이 우리 문화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다고요.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죠. 자신이 아는 볼테르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다고 했습니다. 엠마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프랑스 문학을 제대로 배운 게 맞냐고요.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마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찻집을 나서며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자신들이 프랑스 문학을 제대로 배운 건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버스로 이동하며 엠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는데 저들은 왜 우리 문화를 이렇게 잘 알까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의 차이일 거라고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날 오후 이태원에 도착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다양한 언어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국어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어요. 한 카페 앞에서 길을 묻는 외국인들을 보며 학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독일인, 브라질인, 그리고 놀랍게도 프랑스인까지 있었거든요. 마리가 다가가서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그 프랑스인은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이유였어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였죠.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소피가 제게 속삭였어요. 프랑스인이 왜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하냐고요. 한 서점에 들어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코너에 외국인들이 가득했어요. 프랑스어로 된 한국어 교재부터 한국 문화 소개서까지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게다가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놓여 있었어요. 서점 직원분께 물어보니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프랑스인들의 문의가 많다고 하시더군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류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줄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프랑스어를 배우는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인이 더 많은 것 같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인 듯 했어요. 소피는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클레망티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프랑스어가 국제어 아니냐고요. 한국문화원에 잠깐 들렀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케이팝 댄스 클래스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봤거든요. 프랑스인, 독일인, 미국인들이 열심히 한국 춤을 배우고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어요. 10대부터 40대까지 말이죠.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요. 이제 한국은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한국 음식점도 파리에서 인기라고 하시더군요. 클레망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한국이 문화적으로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마리는 더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프랑스 문화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엠마도 비슷한 걱정을 표현했어요.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했죠. 저녁 시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단순한 문화 소비국이 아니라 문화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날 강남 삼성동 코엑스 일대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의 세계관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하철 2호선으로 강남역에 내린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거대한 디지털 전광판들이 빌딩 외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최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죠. 엠마가 놀라며 말했어요. 파리 샹젤리제보다 더 미래적인 것 같다고요. 소피도 동의했어요. 라데팡스 지구보다도 더 현대적이라고 했죠. 강남역 지하상가를 걸으며 학생들은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지하철표를 사는 모습이 일상적이었거든요. 클레망틴이 말했어요. 파리는 아직도 종이표를 쓰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정말 다르다고요. 코엑스몰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하에 이런 거대한 쇼핑 공간이 있다는 것부터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인프라였어요. QR코드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AI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죠. 마리가 AI 로봇과 대화해봤는데 놀랍게도 프랑스어로도 안내해줬어요. 여러 언어를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줄리가 감탄했어요. 파리의 관광 안내소보다 더 친절하고 정확하다고요. 별마당 도서관에서 만난 풍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었고 디지털 기기와 종이책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줄리가 감탄했습니다. 기술 발전과 인문학적 소양이 동시에 발달한 사회라고요. 한 대학생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학생은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읽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노트에 직접 필기하고 있었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거였죠.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견학할 때 학생들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최신 반도체 기술부터 인공지능까지 한국이 세계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소피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런 기술들이 정말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직원분의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라는 사실, 스마트폰 기술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기존 인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엠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다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오지 네트워크 체험존에서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초고화질 영상이 전송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며 클레망틴이 말했어요. 미래는 정말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저녁에 한 카페에 앉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자신이 파리의 아날로그적 전통을 자랑스러워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엠마는 프랑스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의문을 제기했죠. 소피는 더 나아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서구 문명의 우수성을 가르쳐 왔는데 학생들이 동양의 한 나라에서 미래를 발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5번째 날 오전 서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과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복궁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수백 년 된 한옥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한옥들은 박물관 속 전시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고 카페나 갤러리로 활용되고 있었죠. 줄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옛 건물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요. 마리는 더 구체적으로 관찰했어요. 건물 구조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시설은 완전히 현대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클레망틴은 이런 방식의 문화재 활용이 유럽에도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갔을 때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학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카페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한옥은 200년 된 건물인데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원했다고 하셨어요. 전통 보존과 현대적 활용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셨죠. 소피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복원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냐고요. 사장님은 전통 기법을 연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덕분에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답하셨어요. 클레망틴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왜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베르사유는 관광객들만을 위한 박제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옆 골목의 갤러리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통 공간이 현대 예술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 같았죠. 갤러리 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져야 산다는 철학이라고요. 한옥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셨어요. 엠마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물었어요. 프랑스의 역사적 건물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관장님은 각 나라마다 고유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답하셨어요. 중요한 건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소피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전통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공예 공방에서 만난 장인분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 기법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전통이 살아남으려면 변화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마리가 감동한 듯 말했어요. 진정한 문화 보존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요. 단순히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살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서촌을 떠나며 엠마가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파리의 역사적 건물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관광객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했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살아있는 전통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6번째 날 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패션타운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졌습니다. 패션의 본고장 파리에서 온 아이들이었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동대문 일대는 나처럼 밝고 활기찼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패션 도매 시장의 스케일에 학생들이 압도되었어요. 줄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파리도 이런 규모의 패션 시장은 없다고요. 클레망티는 더 구체적으로 비교했어요. 상트르 상베른이 전체보다 더 큰 것 같다고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물 자체도 충격이었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적 건축물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한층 한층 둘러보며 학생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한국 젊은 디자이너들의 창의성과 실험 정신이 파리 패션 위크 못지않았거든요. 소피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런 작품들이 정말 한국에서 나온 건가요? 마리는 더 충격받은 듯 말했어요. 자신이 파리에서 본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보다 더 혁신적인 것 같다고요. 엠마도 동의했어요. 소재 사용이나 디자인 발상이 정말 독창적이라고 했죠. 더 충격적인 건 패션타운에서였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수많은 바이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유럽에서 온 바이어들도 많았죠. 한 프랑스 바이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바이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서 주목받는 트렌드들 중 상당수가 이곳 동대문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했어요. 한국의 패션 감각과 생산력이 전 세계 패션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거였죠. 클레망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파리가 패션의 중심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 바이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럭셔리의 상징이지만 트렌드와 혁신은 이제 아시아에서 나온다고요. 소피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들도 여기서 영감을 얻는 건가요? 바이어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유럽 럭셔리 브랜드들도 아시아 트렌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젊은 한국 디자이너와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파리와 밀라노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며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철학을 들려주었어요. 마리가 그 디자이너에게 물었어요. 서구 패션을 모방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그의 답변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서구에서 한국 스타일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패션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군요. 새벽 3시 24시간 카페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엠마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꿈꿔왔던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파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소피는 한국 패션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파리의 전통적 우아함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줄리는 더 나아가 프랑스 패션 산업이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죠. 클레망티는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파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진짜 혁신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리가 패션의 수도라고 자부해왔는데 정작 진짜 혁신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7번째 날 마지막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고속철도 체험에 흥미를 보였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은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울역 대기실에서부터 놀라움이 시작되었어요. 역사 전체가 하나의 쇼핑몰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마리가 말했어요. 파리 동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편리하다고요. KTX에 탑승한 순간부터 학생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열차의 쾌적함과 정숙함, 그리고 무엇보다 시속 300km의 속도에 압도되었어요. 클레망틴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TGV보다 더 안정적이고 조용한 것 같다고요. 소피는 더 구체적으로 비교했어요. 좌석 간격도 더 넓고 서비스도 더 좋다고 했죠. 엠마는 승무원들의 친절함에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2시간 30분 만에 부산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의 감탄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거든요. 마리가 계산해보더니 말했어요. 파리에서 마르세유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요. 줄리는 더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인 줄 몰랐다고 했죠. 하지만 작은 나라에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게 더 놀랍다고 했어요. 부산역에서 감천문화마을로 향하는 길에 학생들은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산복도로를 달리며 본 부산의 지형과 도시 계획이 인상적이었어요. 바다와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에 감탄했죠. 감천문화마을에 도착해서는 완전히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였던 곳이 예술마을로 재탄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소피가 말했어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보는 것 같다고요. 마을 곳곳에 설치된 예술작품들과 벽화를 보며 엠마가 감탄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문화공간이라니 정말 의미 있다고 했어요. 파리의 몽마르트르보다 더 진정성 있는 예술공간이라고 평가했죠. 클레망티는 더 구체적으로 관찰했어요. 관광지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살면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킨 곳이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했죠. 한 카페에서 마을 이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장님께서는 감천마을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정부 주도가 아닌 주민 참여형 재생 사업이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줄리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냐고요? 이장님은 답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예술가들의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요. 마리는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했어요. 프랑스의 도시재생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이장님은 한국은 주민 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하셨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점심을 먹으며 학생들과 이번 여행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클레망틴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프랑스도 한국에서 배울 것이 정말 많은 것 같다고요. 마리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도시재생, 문화정책, 기술혁신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했어요. 엠마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궁금하다며 한국 대학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했죠.
KTX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이번 여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인생을 바꾼 경험이 될 것 같다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간 확신했던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가 완전히 흔들린 일주일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우면서도 의미 있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고 그 파급 효과는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진로 상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18명의 학생 중 15명이 한국과 관련된 진로 변경을 희망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엠마는 한국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고, 소피는 한국학과 진학을 선언했습니다. 클레망티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한국의 도시계획을 배우기 위해 건축학과 대신 도시공학과로 전공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죠. 줄리는 한국의 기술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공과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 예술사를 전공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바꾼 거였죠. 학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었고 학교 강당에는 분노한 부모들로 가득했어요. 한 어머니가 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프랑스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러 보낸 여행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요? 또 다른 학부모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에 매혹되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했죠.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본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기술혁신, 문화창조력, 그리고 교육열까지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죠. 심지어 시민의식이나 도시 운영 시스템까지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파리 16구 최상류층의 자부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한 아버지는 자녀의 한국행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때 뜻밖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클레망틴의 어머니께서 발언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분은 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계화 시대에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의 아버지도 동조하셨어요. 자신도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지켜봤는데 아이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진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표명했고 학교 측에서는 동아시아 현대문화학 정규 과목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파리 교육청에서 저를 면담하러 왔는데 질책이 아니라 자문을 구하러 온 거였어요. 프랑스 교육과정에 아시아 현대문화 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죠. 교육청 관계자는 말했어요. 최근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이를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 프랑스 자매학교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정기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진정한 국제교육을 실현하자고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놀라운 변화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한국어 교실이 생겼고 서울의 한 국제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내년부터는 정기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소피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이 되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변화했습니다. 30년간 가르쳐온 방식을 완전히 바꿔 비교 문화학적 접근을 도입했어요. 서구 문화만이 우수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